네, 부동산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그만큼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출 금리도 낮아진 만큼 작은 종잣돈으로 우량한 매물도 좀 손쉽게 접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매매 수요도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동산 경매는 최근에 오히려 이상 과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경쟁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투자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고수익을 내는 비법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비법을 오늘 라이브머니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분이죠.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경매에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역시 틈새 시장 공략 비법 전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경매 진행된 물건 그 사이에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오늘 또 소개해줄 물건이 따로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네, 자, 기대가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임차인과 관련된 그런 물건 중에서도 역시 또 많은 그런 입찰 참여자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물건을 준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지는데, 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시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A 건물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 보증금까지 인수하는 상황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죠라 그랬는데 뭘 네. 어떻게 인수해야지. 네. 근데 이제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일반 이제 입찰 참여자들은 내가 저 보증금까지 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꺼릴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의 주제와 이제 묶여 있는 이제 내용이었어요.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내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될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 물건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피를 하던가 다른 물건을 찾던가 아니면 내 이 물건이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의 금액과 또 내가 수익을 보고자 하는 금액까지 합쳐서 그 금액만큼을 빼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가가 상당히 낮아진 다음에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반값 낙찰 수치상으로 가능해지겠죠. 숫자상으로. 네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오늘의 주제는요. 반값의 낙찰을 받았는데 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그 낮게 낙찰을 받은 만큼 수익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도 반값에 낙찰을 받게 되는 거고, 게다가 이 보증금까지 떠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법을 그렇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 비법이 있긴 한 거죠. 그래서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비법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이제 선순위 임차인을 공략하는 물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지만 네. 오늘의 주제는요. 특정 부동산의 용도 안에서 가능한 모델이에요. 특정 부동산이요. 그렇죠. 예. 종류가 많죠. 상가도 네네.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중에서 오늘은 겸용주택이 나왔을 때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네. 겸용주택이 뭘까요? 우리 네. 시골에 한 번씩 놀러 가서 이제 와닿으시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 시골 같은 데 한번 놀러 갔을 때 네.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네. 제가 물건을 고른 다음에 사장님 불렀을 때 저기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맞아요. 방에서 좀 주무시다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식사를 하다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은 그 한 부동산 안에서 주거 생활과 비주거용 영업 이제 시설의 영업 생활까지 함께 하는 거죠. 영업 운영까지. 네. 그게 겸용주택이에요. 그러니까는 가게도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또 주거 목적까지도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죠. 겸용주택. 그렇죠. 네. 이런 물건들이 이제 이런 소유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영업을 하면서 먹고 살고도 같이 하고 싶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뭐냐면 네. 임차인의 대항력은요. 두 가지의 법률 기준으로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네. 두 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에 맞아야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네. 상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준에 맞아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근데 겸용주택이라 이거 뭐야? 어떻게 그럼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네.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이제 권리분석 표 준비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겸용주택일 때 임차인이
이제 전입신고와 사업자 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략 모델이 되는 물건이 있는지 네. 표로 한번 볼까요? 준비된 게 있으면? 네, 먼저 등기 권리표를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근저당권 설정 일자랑 같은 거죠. 지금 2013년 3월 22일. 그리고 보니까 전입신고가 있고, 대항력이 있다는 표시가 있고, 사업자 등록 신고일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 볼게요.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네. 등기 권리를 보았을 때 위에 표죠? 네. 이랬을 때 표 계속 보여주시면 좋은데, 네. 그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1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네네. 그걸 보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날짜가. 네.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인데, 네. 자, 임대차 내역 보세요. 나겸용시라고 적혀 있죠? 네, 전입일이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더 앞에 되어 있네요. 앞서서 설정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나오고 옆에 빨간색으로 인수 적혀 있죠. 그렇네요. 그쵸? 예. 자, 밑에 보세요. 또 똑같은 나겸용 씨의 사업자 등록일이 적혀 있죠. 네. 3월 22일이래요. 네. 대항력은요. 사업자 등록이 이제 사업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죠. 네.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2일 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3월 23일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후손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은 둘 다 적용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수해야 돼요.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보증금 인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겸용주택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구분을 지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에 예. 대한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초보자분들이 네. 일단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금액을 낮게 입찰 들어가는 거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낮게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보는 거죠. 네네.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어떤 문구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준의 근거가 나오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말이 기는데, 예,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제가. 네. 일부분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무엇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로 사용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아니, 뭐 그게 그거인 소리 같고 그렇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무엇이 적용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주된 범위가 주된 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택이 80%고 상가가 20%밖에 안 쓰고 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퍼센트 기준이 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80, 20은 명백하게 이제 주택 비중이 80%면 명백하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겠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반 정도면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티가 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네.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쉽게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상가, 영업하는 그 비중이 80% 이상이면은 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A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택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면적이. 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된 범위가 상가잖아요. 네네. 그럼 아무리 전입신고를 앞서서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얘기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대항력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상가가 80%일 때. 네네. 반대로 B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80%잖아요. 이랬을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유무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긴 문구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빨간 밑줄 그어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서 손쉽게 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뒷부분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로 사용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가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앞서 저희가 뭐 평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을 드렸습니다. 80%가량이 주택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은 상가 비중이 높은지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이제 만약에 이제 현장 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와 같이 네. 주택으로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상가로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이 됐다면 네. 이제 대항력 유무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권리 분석 표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앞서 이제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 그 등기 권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아까 1번 A 건물일 경우에는 주택이 20%밖에 안 됐죠. 네. 그 가정하에 권리 분석을 해보자고요. 나경명 씨 전입신고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이잖아요. 전입신고 대항력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순위죠. 네. 근데 주택이 20%였어요.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아,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예. 대항력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따져보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항력 없죠. 네. 어느 쪽으로 대항력이 없죠. 네. 그럼 저 물건은 입찰해서 내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뭐 사업자 등록 일자를 보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 경우에는 그럼 낙찰을 받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된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권리 분석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자영업을 하시면서 조금 주거 목적까지 겸해보실 분들이라면은 이런 물건들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임대 사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어쨌건 그 기존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낙찰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일단 명도에서 조금 달라져요. 현제 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로부터 이제 제가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들 네. 그냥 권리 분석을 딱 보았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 것들 있죠.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부터 후순위라서 다 예, 말소되는 예. 그런 물건들은 낙찰 받고 협의가 안 되면은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잔금을 납부할 때 인도 명령 신청을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네, 함께 예. 하죠, 보통. 네. 그럼 인도 명령 결정문이 한 2주 뒤에 나와요. 인도 명령 결정문이에요. 인도하라는 명령을 결정해 준 거예요. 그걸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을 판결문과 같은 집행 권한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겸용주택은요, 아까와 같은 논리에서는 어느 쪽으로 더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인도명령 같이 신청 사건이 아니에요. 소송 아. 사건으로 가야 돼요. 소송이요. 그래서 낙찰 예. 받고 잔금 납부를 하고 네. 어떤 이제 내부 평면도나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바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게 어떤 소송인 건가요? 이제 뭐 이제 점유자 명도 소송이라고 부르면 되죠. 명도 소송. 네, 그리고 이제 그 예. 근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그때 이제 판사님이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이 이야기가 맞는지를 잘 따져보고 판결을 가지고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 권한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가셔야 되니까 6, 7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은 뭐 비용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나홀로 소송으로 가셔도 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고 이런 물건을 좀 낙찰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명도 소송하면은 일반 이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잔금을 납부했을 때 그 인도 명령 신청을 못 하고 기한이 넘어갔을 때 하는 게 명도 소송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게 조금 복잡하네요. 해보면 안 복잡합니다. 아, 별로 안 복잡해요. 예. 소송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들도 네. 더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 네. 최종 기일날 가갖고 판결만 듣고 오면 돼요. 5분 안에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인데 네. 인도 명령 신청 사건이 아니니까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음. 근데 두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이니까 그 정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네, 낙찰도 싸게 받고 보증금도 떠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틈새의 비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럼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사례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제 사례 물건입니다. 울산 울주군 상봉면에 있는 이제 물건이었는데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이게 숙박업소였네요. 네. 얼마였던 건가요, 감정가가? 용도가 이제 숙박이고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16억이죠. 예. 근데 감정평가 금액 대비 26% 최저 입찰가가 4억 2천까지 떨어졌네요. 예.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숙박시설 자체가 수요가 조금 특수하죠. 네. 이제 아파트처럼 수요들이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입찰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아까와 같이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네.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네. 사업자 등록돼 놨는데 네. 어느 한쪽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저런 실제로 그러면 등기 권리라든지 그 원리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는지 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16억짜리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감정가가. 근데 낙찰가가 5억 원에 이제 낙찰을 받게 됐는데 굉장히 싼 값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등기 권리. 지금 이제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2007년 5월 4일이고.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은 전입일자가 전입과 사업이 동시에 되어 있네요. 예. 네, 이제 이게 신모모 씨가 경영주택인 거죠. 그렇죠. 예. 그 개념이죠. 신모모 씨가 전입신고를 2007년 4월 28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지금 빠르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업자 등록 또 했죠. 사업자 등록은 그래도 다행인 게 늦네요. 그렇죠. 대항력이 없네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우리 지금 배운 대로 해볼까요? 그렇죠. 자, 숙박시설 영업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용입니까? 영업이죠. 영업용으로 네. 운영되는 거잖아요. 네네. 약 40개의 호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네. 그 중에 한 칸을 내가 사업 용도로 운영을 하면서 네. 내가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도 할 수 있는 주거의 어떤 생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우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소재지에 살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했겠죠. 네. 자, 이때 40개의 호실 중에서 일부분 방 한 칸이 주된 용도가 뭡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숙박업소. 그쵸. 예. 40개의 룸 중에 한 개의 방이 주택이래요. 그러면 주된 용도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을 받으려면은 한 20개 호실은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혼자서 예. 30개 이상은 이렇게 그렇죠. 써줘야지 예. 주된 목적이 주거고 네. 일부는 그냥 숙박시설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근데 그걸 아까 이제 적용받게 임대차 되고. 정보 봤을 때는 전입신고 날짜가 네. 우선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된대요. 안 되니까 그냥 무효인 거고, 그냥 무용지물인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업자 그러면 상가 등록. 임대차 보호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네요. 네. 대항력 없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임차 보증금 인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이제 싸게 낙찰 받았으면은 내가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금액대가 되면은 16억짜리를 얼마에 낙찰 받았어요? 5억에 지금 낙찰 5억 받았잖아요. 가량, 예.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이나 이제 기술이 있지 않으면은 운영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실제로. 않죠. 예. 그랬을 때 내가 임대를 주면 돼요. 숙박시설을 운영을 하고 똑같이. 다시 임대.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싸게 받았죠? 네. 우리 이 논리를 가지고 자, 감정가 16억짜리가 그 가치 그대로 운영이 됐을 때는 투자 금액 대비 연 임대 수익률이 한 7%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근데 저는 3분의 1 가격에 받았죠. 네. 그러면 똑같은 금액대로 임대를 준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21%가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 그러네요. 금액이 투자 줄어드니까. 금액 대비. 예. 그러면 21%의 연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숙박시설을 가지고. 엄청 괜찮은데요? 그러다 내가 나중에 자본 수익을 이제 양도를 한다고 하면은 네. 시세 차익이 한 3배 가까이 되는 것이고
네. 뭐 금매를 내놔도 2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여러모로 겁니다. 임대 수익 내기도 괜찮은 그런 물건이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 겸용주택 물건과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 시청자분이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좀 전화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좀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평상시에. 안녕하세요. 이성인 대표님. 네, 네. 이성윤 대표님 팬이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저 대표님 방송 매주 보고 있는데요. 네. 또 가서 읽어보고요. 이렇게 통화로 먼저 질문하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 질문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이번에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이제 3개월 전부터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 남현동에 이제 제 수준에 맞는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 경매 전문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그 사건 번호를 얘기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 일반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다른 물건을 생각해서 보자고 했는데 한번 살펴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위반 건축물이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되는지. 일단 위반 건축물이 뭐냐면은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질문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반 건축물은요, 각 토지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있고요.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어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주택인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주차장은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제한에 맞춰서 짓는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허가 사항과 틀리게 음, 그 이후에 허가를 받고 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 이제 건축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위반 건축물은요, 이제 주택가에서 원래대로 철거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이행을 하라고 이행 강제금을 매년 2회 6개월 단위로 부과합니다. 약간 벌금 같은 거군요. 그쵸. 예. 근데 중요한 게 평생 부과예요. 이 철거할 때까지. 철거할 때까지 그렇죠. 6개월 단위로. 그래서 예. 이게 특수물건인데, 사실은 오늘 이 주제 질문자님의 내용을 나중에 이제 제 방송 매주 출연하니까 네. 이 주제로 또 특수물건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꺼내놓게 되네요. 이게 특수물건이에요. 위반 건축물 있는 게 지금. 네. 그런데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 물건을 돌아보자라고 이제 중개업소 소장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잘하면 반전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 위반 건축물이 어떤 위반 건축물인지 알면 그렇죠. 좀 달라지는 거죠. 저 경매 신저자잖아요. 그렇죠. 경매 자, 신이니까. 물어볼게요. 예. 질문자님, 네네. 그 위반 건축물이 무엇이고 그 한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낭만적인 면적은- 옥탑방이 있군요. 네, 면적은 48제곱미터로 나오더라고요. 48제곱미터요. 그게 건축물 대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네네. 답 나왔네요. 그래요? 옥탑방. 옥탑방 아시죠? 네. 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랬죠? 네. 무엇이 있냐면, 우리 잘 들으세요. 앵커님도 이제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 네. 기대돼요. 85제곱미터 위반한 건축물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네. 85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5회까지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철거란 말 안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네, 5회, 이행 강제금을 5회.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그렇죠. 네, 6개월 단위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보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지가 언젠지를 확인을 하고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해당 그쪽에 주택가에 전화를 해서 여기 뭐뭐 번지에 이 단독주택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이행 강제금을 다 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 냈다고 하면 난 낙찰받고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이행 강제금을 안 내는 거예요. 옥탑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근데 만약에 그 이행 강제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그게 밀려 있고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내가 이제 5회 이상 또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때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주택가에 전화해서 공무원 선생님, 제가 매 회차마다
내야 될 이행 강제금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2년 6개월을 합쳐보세요. 네. 그 합친 금액을 여기 딱 두고 철거 비용까지 견적을 내보세요. 네. 두 개를 저울질해보는 거예요. 싼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 금액까지 빼고 입찰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네. 이제 뭐 이행강제금 내는 게 낫겠다. 그럼 5번 내고 난 이 건물 가져오면 돼요. 그만큼 싸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네. 그 질문자님 네네. 답변이 됐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주택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못 알아보신 거죠? 네네네. 네, 일단은 그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납부가 됐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납부가 안 됐다면은 그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게 나을지 비용을 좀 따져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네요. 네. 예. 이거 굉장히 좋은 복잡하니까. 팁이에요, 시청자님들, 질문자님. 예, 이거 감사합니다. 위반 네. 건축물 물건만 골라서 이렇게 물건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85제곱미터면은 아파트로 치면 20평대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럼 적지 않은 규모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초보자분들은 예.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또 무섭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무섭죠. 예. 다른 물건 찾아요. 사람들이 불편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싸게 받을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떠세요? 오늘 좀 고민사항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네네. 제가 필요했던 답변을 얻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 성실하게 해드렸으니까 제 네. 4번째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꼭 사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나중에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위반 건축물과 관련해서도 뭐 이행 강제금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위반 건축물은 또 뭔지 나중에 또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그런 욕구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관련해서도 또 한번 강의를 해주셔야죠. 네, 다루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부동산 경매에서 고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꿀팁을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매의 신 저자입니다.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그만큼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출 금리도 낮아진 만큼 작은 종잣돈으로 우량한 매물도 좀 손쉽게 접해보실 수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매매 수요도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동산 경매는 최근에 오히려 이상 과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경쟁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투자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고수익을 내는 비법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비법을 오늘 라이브 머니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분이죠.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경매에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역시 틈새 시장 공략 비법 전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경매 진행된 물건 그 사이에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오늘 또 소개해줄 물건이 따로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네, 자, 기대가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임차인과 관련된 그런 물건 중에서도 역시 또 많은 그런 입찰 참여자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물건을 준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지는데, 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시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A 건물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 보증금까지 인수하는 상황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라 그랬는데 뭘 네. 어떻게 인수해야지.
네. 근데 이제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일반 이제 입찰 참여자들은 내가 저 보증금까지 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꺼릴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의 주제와 이제 묶여있는 이제 내용이었어요.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내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될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 물건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피를 하던가, 다른 물건을 찾던가, 아니면 내 이 물건이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의 금액과 또 내가 수익을 보고자 하는 금액까지 합쳐서 그 금액만큼을 빼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가가 상당히 낮아진 다음에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반값 낙찰 수치상으로 가능해지겠죠. 숫자상으로. 네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오늘의 주제는요. 반값의 낙찰을 받았는데 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그 낮게 낙찰을 받은 만큼 수익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도 반값에 낙찰을 받게 되는 거고 게다가 이 보증금까지 떠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법을 그렇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 비법이 있긴 한 거죠. 그래서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비법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이제 선순위 임차인을 공략하는 물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지만 네. 오늘의 주제는요. 특정 부동산의 용도 안에서 가능한 모델이에요. 특정 부동산이요. 그렇죠. 뭐 예. 종류가 많죠. 상가도 네네.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겸용주택이 나왔을 때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네. 겸용주택이 뭘까요? 우리 예. 시골에 한 번씩 놀러 가서 이제 확 이제 와닿으시라고 이제 예를 들면은 시골 같은 데 한번 놀러 갔을 때 네.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네. 제가 물건을 고른 다음에 사장님 불렀을 때 저기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맞아요. 방에서 좀 주무시다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식사를 하다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은 그 한 부동산 안에서 주거 생활과 비주거용 영업 이제 시설의 영업 생활까지 함께 하는 거죠. 영업 운영까지. 네. 그게 겸용주택이에요. 그러니까는 가게도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또 주거 목적까지도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죠. 겸용주택. 그렇죠. 네. 이런 물건들이 이제 이런 수요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영업을 하면서 먹고 살고도 같이 하고 싶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뭐냐면 네. 임차인의 대항력은요. 두 가지의 법률 기준으로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네. 두 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에 맞아야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네. 상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준에 맞아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근데 겸용주택이라 이거 뭐야? 어떻게 그럼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네.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이제 권리분석표 준비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겸용주택일 때 3배 가까이 되는 것이고 네. 뭐 금매를 내놔도 2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여러모로 얘기입니다. 임대 수익 내기도 괜찮은 그런 물건이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 겸용주택 물건과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 시청자분이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좀 전화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좀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평상시에. 안녕하세요. 이성인 대표님. 네. 이성윤 대표님 팬이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문의사항 있으셔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저 대표님 방송 매주 보고 있는데요. 네. 또 사서 읽어보고요. 이렇게 통화로 먼저 질문하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이번에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이제 3개월 전부터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 남현동에 이제 제 수준에 맞는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 경매 전문 중개업소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건 번호를 얘기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 일반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다른 물건을 생각해서 보자고 했는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위반 건축물이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되는지. 일단 위반 건축물이 뭐냐면은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질문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반 건축물은요. 각 토지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있고요.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어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주택인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제한에 맞춰서 짓는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허가 사항과 틀리게 음. 그 이후에 허가를 받고 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 이제 건축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위반 건축물은요 이제 주택가에서 원래대로 철거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이행을 하라고 이행 강제금을 매년 2회 6개월 단위로 부과합니다. 약간 벌금 같은 거군요. 그쵸. 예. 근데 중요한 게 평생 부과예요. 이 철거할 때까지. 철거할 때까지 그렇죠. 6개월 단위로. 그래서 예. 이게 특수물건인데 사실은 오늘 이 주제 질문자님의 내용을 나중에 이제 제 방송 매주 출연하니까 네. 이 주제로 또 특수물건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꺼내놓게 되네요. 이게 특수물건이에요. 위반 건축물 있는 게 지금. 아, 네. 그런데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 물건을 돌아보자라고 이제 소장님, 중개업소 소장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잘하면 반전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님. 아, 위반 건축물이 어떤 위반 건축물인지 알면 그렇죠. 좀 달라지는 거죠. 저 경매 신저자잖아요. 그렇죠. 경매 자, 신이니까. 물어볼게요. 예. 질문자님, 네네. 그 위반 건축물이 무엇이고 그 한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게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낭만적 면적은- 옥탑방이 있군요. 네. 면적은 48제곱미터로 나오더라고요. 48제곱미터요. 그게 건축물 대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네네. 답 나왔네요. 아, 그래요? 옥탑방. 옥탑방 아시죠? 네. 네. 자,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그랬죠? 네. 무엇이 있냐면 우리 잘 들으세요. 앵커님도 이제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 네. 기대돼요. 85제곱미터 위반한 건축물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네. 85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5회까지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철거란 말 안 합니다. 아,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네. 5회, 이행 강제금을 5회.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그렇죠. 네, 6개월 단위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보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지가 언젠지를 확인을 하고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해당 그쪽에 주택가에 전화를 해서 여기 뭐뭐 번지에 이 단독주택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이행 강제금을 다 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 냈다고 하면 난 낙찰받고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이행 강제금을 안 내는 거예요. 옥탑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근데 만약에 그 이행 강제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제 전입신고와 사업자 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략 모델이 되는 물건이 있는지 네. 표로 한번 볼까요? 준비된 게 있으면. 네, 먼저 등기 권리표를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근저당권 설정 일자랑 같은 거죠. 지금 2013년 3월 22일. 그리고 보니까 전입신고가 있고, 대항력이 있다라는 표시가 있고, 사업자 등록 신고일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 볼게요.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네. 등기 권리를 보았을 때 위에 표죠? 네. 이랬을 때 표 계속 보여주시면 좋은데, 네. 그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1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네네. 그걸 보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날짜가. 네.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인데, 네. 자, 임대차 내역 보세요. 나겸용시라고 적혀 있죠? 네, 전입일이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더 앞에 되어 있네요. 앞서서 설정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나오고 옆에 빨간색으로 인수 적혀 있죠. 그렇네요. 그쵸? 예. 자, 밑에 보세요. 또 똑같은 나겸용 씨의 사업자 등록일이 적혀 있죠. 네. 3월 22일이래요. 네. 대항력은요. 사업자 등록이 이제 사업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죠. 네.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2일 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아, 그러면 3월 23일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후손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은 둘 다 적용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수해야 돼요.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보증금 인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겸용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구분을 지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에 예. 대한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초보자분들이 네. 일단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금액을 낮게 입찰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낮게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보는 거죠. 네네.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떤 문구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아, 여기서 이제 기준의 근거가 나오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말이 기는데, 예,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제가. 네. 일부분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무엇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로 사용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아니, 뭐 그게 그거인 소리 같고 그렇죠. 아,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무엇이 적용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주된 범위가 주된 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택이 80%고 상가가 20%밖에 안 쓰고 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퍼센트 기준이 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80, 20은 명백하게 이제 주택 비중이 80%면 명백하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겠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반 정도면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티가 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네.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쉽게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상가, 영업하는 그 비중이 80% 이상이면은 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A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택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면적이. 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된 범위가 상가잖아요. 네네. 그럼 아무리 전입신고를 앞서서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얘기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대항력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상가가 80%일 때. 네네. 반대로 B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80%잖아요. 이랬을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유무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아까 주택임대차법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긴 문구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빨간 밑줄 그어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서 손쉽게 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뒷부분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로 사용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가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앞서 저희가 뭐 평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을 드렸습니다. 80%가량이 주택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은 상가 비중이 높은지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만약에 이제 현장 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와 같이 네. 주택으로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상가로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이 됐다면 네. 이제 대항력 유무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권리 분석 표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앞서 이제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 그 등기 권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아까 1번 A 건물일 경우에는 주택이 20%밖에 안 됐죠. 네. 그 가정하에 권리 분석을 해보자고요. 나경명 씨 전입신고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이잖아요. 전입신고 대항력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순위죠. 네. 근데 주택이 20%였어요.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예. 대항력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업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따져보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항력 없죠. 네. 어느 쪽으로 대항력이 없죠. 네. 그럼 저 물건은 입찰해서 내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뭐 사업자 등록 일자를 보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 경우에는 그럼 낙찰을 받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 보시게 된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권리 분석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자영업을 하시면서 조금 주거 목적까지 겸해보실 분들이라면은 이런 물건들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임대 사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어쨌건 그 기존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낙찰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일단 명도에서 조금 달라져요. 현재 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로부터 제가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들 네. 그냥 권리 분석을 딱 보았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 것들 있죠.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부터 후순위라서 다 예, 말소되는 예. 그런 물건들은 낙찰받고 협의가 안 되면은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잔금을 납부할 때 인도 명령 신청을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네, 함께 예. 하죠, 보통. 네. 그럼 인도 명령 결정문이 한 2주 뒤에 나와요. 인도 명령 결정문이에요. 인도하라는 명령을 결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법원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을 판결문과 같은 집행 권한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겸용주택은요, 아까와 같은 논리에서는 어느 쪽으로 더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인도명령 같이 신청 사건이 아니에요. 소송 아. 사건으로 가야 돼요. 소송이요. 그래서 낙찰 예. 받고 잔금 납부를 하고 네. 어떤 내부 평면도나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바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게 어떤 소송인 건가요? 점유자 명도 소송이라고 부르면 되죠. 명도 소송. 네, 그리고 그 예. 근거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때 판사님이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이 이야기가 맞는지를 잘 따져보고 판결을 가지고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 권한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가셔야 되니까 6, 7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은 뭐 비용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나홀로 소송으로 가셔도 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고 이런 물건을 좀 낙찰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명도 소송하면은 일반 이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잔금을 납부했을 때 그 인도 명령 신청을 못 하고 기한이 넘어갔을 때 하는 게 명도 소송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게 조금 복잡하네요. 해보면 안 복잡합니다. 아, 별로 안 복잡해요. 예. 소송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들도 네. 더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 네. 최종 기일날 가갖고 판결만 듣고 오면 돼요. 5분 안에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인데 네. 인도 명령 신청 사건이 아니니까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근데 두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이니까 그 정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네, 낙찰도 싸게 받고 보증금도 떠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틈새의 비법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럼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사례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제 사례 물건입니다. 울산 울주군 상봉면에 있는 이제 물건이었는데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이게 숙박업소였네요. 네. 얼마였던 건가요, 감정가가? 용도가 숙박이고 감정평가 금액이 16억이죠. 예. 근데 감정평가 금액 대비 26% 최저 입찰가가 4억 2천까지 떨어졌네요. 예.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숙박 시설 자체가 수요가 조금 특수하죠. 네. 아파트처럼 수요들이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입찰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아까와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네.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네. 사업자 등록돼 놨는데 네. 어느 한쪽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처럼 실제로 그러면 등기 권리라든지 그 원리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는지 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16억짜리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감정가가. 근데 낙찰가가 5억 원에 이제 낙찰을 받게 됐는데 굉장히 싼 값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등기 권리. 지금 이제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2007년 5월 4일이고.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은 전입일자가 전입과 사업이 동시에 되어 있네요. 예. 네, 이제 이게 신모모 씨가 경영주택인 거죠. 그렇죠. 예. 그 개념이죠. 신모모 씨가 전입신고를 2007년 4월 28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지금 빠르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업자 등록도 했죠.
사업자 등록은 그래도 다행인 게 늦네요. 그렇죠. 대항력이 없네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우리 지금 배운 대로 해볼까요? 그렇죠. 자, 숙박시설 영업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용입니까? 영업이죠. 영업용으로 네. 운영되는 거잖아요. 네네. 약 40개의 호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네. 그 중에 한 칸을 내가 사업 용도로 운영을 하면서 네. 내가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도 할 수 있는 주거의 어떤 생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우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소재지에 살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했겠죠. 네. 자, 이때 40개의 호실 중에서 일부분 방 한 칸이 주된 용도가 뭡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숙박업소. 그쵸. 예. 40개의 룸 중에 한 개의 방이 주택이래요. 그러면 주된 용도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을 받으려면은 한 20개 호실은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혼자서 예, 예. 30개 이상은 이렇게 그렇죠. 써줘야지. 예. 주된 목적이 주거고 네. 일부는 그냥 숙박시설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근데 아까 이제 적용받게 임대차 되고. 정보 봤을 때는 전입신고 날짜가 네. 우선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된대요. 안 되니까 그냥 무효인 거고, 그냥 무용지물인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업자 그러면 등록.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네요. 네. 대항력 없죠? 네. 그럼 이 사람이 임차 보증금 인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이제 싸게 낙찰 받았으면은 내가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금액대가 되면은 16억짜리로 얼마에 낙찰 받았어요? 5억에 지금 낙찰 5억 받았잖아요. 가량, 예.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이나 이제 기술이 있지 않으면은 운영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실제로. 않죠. 예. 그랬을 때 내가 임대를 주면 돼요. 숙박시설을 운영하라고 똑같이. 아, 다시 임대.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싸게 받았죠? 네. 우리 이 논리를 가지고 자, 감정가 16억짜리가 그 가치 그대로 운영이 됐을 때는 투자 금액 대비 연 임대 수익률이 한 7%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근데 저는 3분의 1 가격에 받았죠. 네. 그러면 똑같은 금액대로 임대를 준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21%가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 그러네요. 금액이 투자 줄어드니까. 금액 대비. 예. 그러면 21%의 연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숙박시설을 가지고. 엄청 괜찮은데요? 그러다 내가 나중에 자본 수익을 이제 양도를 한다고 하면은 네. 시세 차익이 한